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는 여소야대 전국이 됐습니다. 대선과 검찰개혁, 인사청문 전국을 거치면서 여야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 협치하면서 정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죠.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59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대내의 여건을 설명하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고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통합과 협치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당적 협력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윤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런 연설이었죠. 우선 의상부터 네. 이 하늘색 넥타이를 네. 메고 나와서 또 시정연설 다 끝난 다음에는 의원들과 일일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악수를 하고 나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연금, 노동, 또 교육 개혁을 강조한 우리 국가적 과제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의 기조는 여야 협치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과 애틀리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은 의회주의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대 야당을 의식한 그런 세심한 배려가 보였고요. 또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다가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건전성도 강조하면서 긴 흐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여야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제가 볼 때는 첫 데뷔 무대치고는 굉장히 좀 잘 맞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대통령 첫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무엇보다 어느 정부보다도 취임 이후에 아주 6일밖에 안 된 네. 상태에서 최단기간에 국회 연설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해프닝도 있었죠. 국회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의장님이 인사 좀 하라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 모두에게 살갑게 대한 것은 또 의회주의를 강조한 것은 뭐 좋은 인상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충분히 좀 동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은 협치라고 얘기하지만 같이 가겠다는 내용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전시 상태처럼 어려운 상태니까 무조건 도와달라. 뭐 이런 부분들로 보여질 수 있어서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아쉬움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하고 싶어도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입법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의원님이 꼽는 가장 핵심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겠죠. 네네. 지금 정치 시계가 굉장히 빠릅니다. 3월 9일 대선을 치르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 데다가 장관 임명 청문회라든가 또 그 전에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그 입법 강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국에 낱마처럼 얽혀 있어서 전국을 굉장히 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 인준이 빨리 통과가 돼야 내각 구성이라든가 국무회의라든가 또 산적한 이제 코로나 문제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령탑이 딱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는 관계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와 맞물려서 성남 FC 후원금이라든가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검찰 독재 국가다, 뭐
사정 정국이다 이런 문제들이 항시 이제 잠복을 해 있겠죠. 네.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을 하게 되는 이제 문제. 네. 그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이제 요 전 총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합의를 원점으로 돌린다 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는 가장 큰 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번에 그렇게 합의를 과거에 했는데 이걸 지금 안 주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저희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민주당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거나 필요한 법안을 캐스팅 보트가 있던 법사위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하면서 후반기는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니까 네, 네. 저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쿨하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국회 원구성할 때 협상을 보면 원내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 21대 전반기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독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이 풀리지가 않고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이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줘서 전국을 좀 풀어가려는 카드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법사위원장만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사위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검수한박 입법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령이라든가 또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안들을 법사위에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만일 이제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다면 그 상임위원장이 그거를 약속했죠. 네. 지연 전술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이제 우려를 하고 법사위원장만큼은 뭐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도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를 후임 원내대표가 지킬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약속이든 일단 하면 지켜줘야지 뭔가 서로의 신뢰가 쌓일 텐데 지금은 그런 정치는 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네, 대통령 인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지만 이 인사청문 그 시기에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정말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선발된 것 그리고 과거 여러 가지 논란에 얽혀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이 있는데 이건 비단 뭐 민주당만의 비판은 아닌 것 같고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그거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의 반발은 총무비서관은 이제 대통령실의 그 재정과 인사를 그 담당하는 네. 국간직이 이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네네.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마지막에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이분도 이제 역시 검찰 출신이라는 거죠. 네. 예,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냈던 분이고 뭐 인사기획관이라든가 뭐 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 또 공직기강 비서관 네.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니까 네. 조홍천은 이제 그런 네,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요. 네. 정보와 권력이 어떤 그 한 군데 집중되면은 반드시 동티가 나가게 마련이다. 그런 우려도 사실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는 존중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출신에 있었던 분들이 법을 지키고 어떤 네. 도덕적인 그런 자세로서 대통령을 잘 보필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보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거를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제 뭐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검찰과는 완전히 그 거리를 두고 각자의 어떤 독립적 위치를 보장하겠다, 뭐 개입하지 않겠다. 뭐 거기까지 좋았는데 결국 살림을 챙기는 총무비서관의 또 인사, 뭐 공직기강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돼 있으니까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재순 비서관 그리고 이시원 비서관은 좀 잘라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하죠. 어쨌든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그 흠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국정원 자체에서 이걸 잘못 조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리하게 끝까지 고집했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간첩 사건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직기강을 담당하기에 좀 한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보다 심한 거는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상당히 어떤 성적인 비하라든지 뭐 정말 물론 뭐 10년, 10몇 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안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네네. 또 그런 것들까지 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왜 대통령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부담이 되냐 하면은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랫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윗 사람한테는 입안에 혀처럼 너무 잘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적인 험결이 있는데도 노른자이만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위에 사람 앞에는 너무 잘 보여서 네네. 요직에만 올라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거기에 써야만 하느냐. 특히 이제 검찰총장이 있을 때도 이분이 특활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러면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자금 관리를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 네. 굳이 그런 부담을 갖고서 강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무슨 장관도 아닌 자리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 출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하더라도 지금 이 윤재순 비서관과 이시원 비서관은 대통령에게도 부담되는 인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 본 사람은 믿고 써본 사람을 써본다. 이미 하면 자기 네. 본인이 이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비위. 관련한 발언, 그것도 이제 대검에서 정식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받은 게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은 책임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이런 인사에 대해서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밀고 가고 더 이상 뭐 다른 문제가 불거진 거나 할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는데요. 지방정부 이전분을 빼면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36조 4천억 원입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추경 과정에서 뭐 세순이 뭐니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예산 정책 당국이 네. 실제로 어떤 예산의 예측을 15% 이상 넓혀 잡았다, 숨겨놨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하반기에 들어가면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 들어오고 있어서 예상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소상공인 또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든든하게 한다는 것에 네. 여야 간의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보이던 태도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국민 시각에서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제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민주당은 굉장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수 축에 오류가 났는지 보고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추경을 싸고 지금 여야가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죠. 뭐 윤석열 표 추경이냐, 뭐 민주당 표 네. 추경이냐. 네. 올 추경 규모가 코로나 이후에 보통 한 35조 규모였는데 네. 기존보다 한 24조 이상 규모가 커졌죠. 그 가운데서 세수 초과 세수가 네. 64조 4천억에 뭐 이르고 뭐 이런 기획재정부의 말하자면 세수를 예측을 못했느냐. 앞으로 그러면 코로나 불경기로 해서 법인세라든가 이게 줄어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당시에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주는 네. 그런
8조 원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더 얹어서 더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그동안 피폐된 민생을 보존을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가 이제 추경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그 입장에서는 이걸 소급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손실보상분을 두툼하게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사이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비라든가 뭐 민생 물가 안정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 이런 부분 또 이제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들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 또 여행업 관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좀 잘 좀 해주자 해서 거기에 좀 얹어서 해주는 이런 형태로 추경이 심사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단 기재부에서 뭐 추계 오류라고 했던 그 문제들은 이제 별개고 지금 투트랙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따지고 어쨌든 추경의 규모는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게 민주당인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그 여야가 바뀌면 서로 이제 논리가 달라지잖아요. 뭐 돈 풀어가지고 선거에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아니다. 지금 국민들 힘든데 지금 빨리라도 돈 풀어야지. 이게 항상 공수가 바뀌면 그 이론도 바뀌기 마련인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한데 물가 자극 우려는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고 또 실제로 물가뿐만 아니라 무슨 뭐 식용유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어떤 공급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국회가 지금 근데 뭐 많이 풀 거냐 적게 풀 거냐의 차원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또 수급 문제라든지 그것을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가지고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예산 심사 끝나고 보면 정액이 되는 경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정부가 감당하는 수준 안에서의 말하자면 추경호 부총리가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여야가 따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추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제 원유라든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국제적인 이런 어려움, 또 미국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 또 금리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최악의 순간에 돈풀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추경이 이제 국방 예산이라든가 뭐 복지 예산이라든가 또 사회 SOC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2년 넘게 코로나로 피폐해진 이 민생 또 소상공인 지원에 쓰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감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추경호 부총리의 지난번 회동에서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예상이 된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윤석열 정부 출범의 총 정보량은 약 2만 3천 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쓰인 연관어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추경입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며 59조 추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위는 용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의 첫 출근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한미 정상회담 장소도 용산 청사로 확정되면서 급상승 연관어에 들었습니다. 3위는 보상, 4위는 손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5위는 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과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통합과 협치에 나선다면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쓰인 인물 연관어의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시대가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와 달라지는 점을 비교하고 전망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의 일상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위는 추경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3위는 이재명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은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대통령 취임 직후인데 여야 지지율이 비슷하다 하면서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위는 한동훈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광기의 린치에 상식으로 싸웠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5위는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한 주 윤석열 정부 출범을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등이 주요 의제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가량 이뤄집니다. 한미 정상은 핵심 장관 등이 배석하는 소인수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영내 협력 문제, 경제 안보 문제 등이 주요 의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 굉장히 빠르게 열리는 것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최단 기간이다 이런 수사들이 붙는데 이번 순방은 다른 거 다 일단 뒤로 미루고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온다.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이자 이슈가 됐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주변국에 알리는 그런 성격이고요. 작년 이맘때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실무 방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그리고 일정상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쿼드 정상들과의 하고선 바로 이제 미국 가는 게 뭐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방문을 이제 한국으로 잡았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취임 때 본인이 못 온 거에 대한 또 빠른 인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나요? 네. IPEF. IPEF 그 출범도 굉장히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RCEP이라는 중국이 주도한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말하자면 국방 안보냐 경제냐 하는 그런 중간에서 딜레마도 있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며칠 전에 백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북한이고, 두 번째가 경제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적인 현안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여러 가지 대러시아 전략 등등이 포함돼 보입니다. 이번에 어떤 얘기가 중점적으로 이뤄질까? 특히 의원님 보시기에 북한 도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어떤 발언 수위가 예상되시나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떤 대통령보다 한국에 여러 차례 온 경험이 있고 부통령 시절부터 여러 한국의 현안에 많기 때문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방문하는 그러니까 한반도 현안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윤 대통령 측의 여당 측이 국가에서 그 점유하는 점유가 5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론자인 문재인 대통령 측, 민주당 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즉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서는 전체로 남북 관계가 교착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트랙을 한다. 예를 들면 완전히 불가역적인 어떤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함에 있으면서도 남북 간의 대화는 열어놓겠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도 말하자면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겠다. 부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로드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설득하고 또 밀고 나간다. 다만 제일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은 한미 동맹의 강화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국방적인 측면에서는 강구하고 지금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급하게 논의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프레임워크, 특히 인도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두 국가에 대해서 통제력을 더 어떻게 강화할 거고 보습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본보다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윤 대통령에게도 많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그 접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셔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현 전 장관이 이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시간 나서 만나겠느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특사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런 관측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박지인 외교부 장관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검토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 내에서도 뭐 아직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라든가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린턴이라든가 카터 같은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자국민을 소환한다거나 또 데리고 온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북 그 특사로 쓴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카드도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다. 지금 북한의 그 핵 도발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오기 전에도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 시험 발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핵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 갖고는 뭐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의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거기서 가장 김정은과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이 가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런 카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측이 미국 대사관을 통해 회동이 어렵게 됐다고 연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측이 먼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해와 회동을 추진해왔던 것이라면서 최근까지 양측의 일정을 조율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한국 전임 대통령이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지원 아까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시정연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지 아끼지 않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이니까 언제든지 정부가 좀 개방적인 입장이란 뜻이죠. 네, 북한에 그런데 대해서. 북한에 이제 네. 그런 의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의도를 전달을 했는데 아직 그 통지문을 접수를 안 했답니다. 아직 보지도 네.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북한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백신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네.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방한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견제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네. 견제인데 이제 견제뿐만 아니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뭐 식용유라든가 또 러시아의 뭐 석유, 가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또 자동차 요소수 문제 때문에 한번 화물차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인 공급망을 또 하면서 중국의 어떤 경제 영토 확장을 제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북한의 핵 억지력을 중국이 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 가장 큰 무역 파트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에 대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굉장히 이것이 아주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참여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미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왕이 부부장 등 그 중국 반발이 굉장히 좀 노골적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나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상 그것을 중국에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만둘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IPEF의 가담은 뭐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지금 20차 당대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산년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한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과거의 사드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네. 그와 같은 정도의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IPEF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가입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요즘은 이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더라고요. 경제안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우리한테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IPEF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입이 돼 있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 네. 이게 이제 세계 최대의 그 경제 협력이거든요. 과거에는 그 가트나 뭐 네네. WTO 체제에서는 이 다자간 무역 협상이 그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산업이 복잡해지니까 다자간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는 이 무역 협정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 RCEP이라는 것은 중국이 이제 주도가 돼서 그 아세안 10개국하고 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같은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 그 구조입니다. 네. 이런 경제 기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그 IPEF를 이제 설립을 해서 네.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불편한 게 많죠. 말하자면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견제. 네. 그 왕이 외교부장이 박진 우리나라 저 외교 장관에게 디커플링 완화하는 거 반대한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이걸 겨냥하는 중국도 거겠죠. 굉장히 네. 지금 이 IPEF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히토류 같은 거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 생산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대하게 타격을 받는 거고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그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네. 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중간 양측의 신경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영리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뭐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조우를 하는 건데 야당의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너무 보인다. 너무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또 선제 타격론, 뭐 사드 추가 배치 물론 뭐 인수위에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뭐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 간의 협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그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후폭풍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좋은 관계로 협상을 이루었는데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크지는 이제 안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미국이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상당히 통제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걱정스럽다라는 거고요. 또 여전히 그와 동시에 북한의 도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새로운 신냉전 구도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또 안보도 불안정해지는 이제 그런 것에 악순환이 올까 봐서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죠.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 장관 자리가 이미 채워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김현숙 장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의 주요 사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협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하는데요. 일부 장관들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제 반쪽 내각으로 출범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명씩 계속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총리 자리는 워낙 그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정 어떻게 여당은 여전히 발목 잡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발목 잡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겁니까? 과거에도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 인준안을 6개월간 끌다가 그랬었죠. 이제 해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든가 뭐 소상공인들의 손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들이 이제 현재까지 6명인데 이제 앞으로 또 더 생기겠죠. 한두 명 뭐 빈자리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근데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뭐 30명 넘는 장관들을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옛날에는 청문회라는 제도가 없어서 네네. 그냥 대충 임명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런 장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걸 하나 야당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총리 인준한 6개월 동안 그 표류하면서 네. 야당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해보면 한덕수 총리 인준이 통과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반대한다는 의견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여론들이 이제 인준 표결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발목 잡기 프레임, 무슨 대선 불복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힘에서. 민주당에서도 좀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글쎄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은 뭐 시스템적으로 인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아는데 이런 인선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험결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데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검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시스템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지속돼 있고 뭐 정호영 장관 문제도 분명히 상당히 많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노출돼 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뭐 과거 정부도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어떤 시스템적인 인선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 제가 보면 이제 이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 예산안 통과가 12월 2일 날로 딱 법정 시한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 정부 출범했을 때 장관 인서도 뭐 30일 내에 모든 뭐 총리 인준이라든가 해주는 그래야 이게 정부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뭐 네. 몇 달씩 이렇게 끌다 보면은 뭐 그냥 1년 휙 지나다 보면 또 남은 임기 동안 일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야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17일 임명된 이번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핫했던 분 중에 한 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결국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는 논리들이 충분히 있지만 또 여권에서 봤을 때, 여권 지지자들 봤을 적에는 내로남불 프레임 혹은 보복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부담이 안 되나요, 여당에는? 저는 한동훈 청문회를 제가 봤습니다만 뭐 법적으로 뭐 도덕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부분에서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문제도 있지 자녀 않습니까? 문제도 그게 뭐 조국 장관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그 논문 문제나 이것들 뭐 어디 써먹은 것도 아니고 컨설팅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입시에 활용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건데 저는 그거를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뭐 한동훈 장관에게 뭐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거고 네. 다만 대통령하고 너무 친하다. 네. 그러고 그분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 있을 때 이 여권 실세들에게 보여준 그 강골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펴나갈 정책에 비춰서 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한덕수 총리 인준에 민주당이 좀 상식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당연히 예상대로 이제 민주당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것을 이제 총리 인준하고 연계시켜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일부 나왔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계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흠결이 있어 부적절하면 부적절한 것이고 한덕수 총리 문제는 또 한덕수 총리 문제고 연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나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 되었습니다. 네, 뭐 네. 그걸 가지고 갖다붙다 할 수 없고 다만 그거로 인한 어떤 기류들이 한덕수 총리 인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도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한동훈 청문회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세게 공세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자는 당내 의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한동훈 장관과의 연계 부분은 좀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장관은 이제 임명됐고요. 지금 정호영 후보자 상태로 남은 상황인데 잦은 사퇴를 대통령실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좀 기회를 봐서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내정자에 대한 지명자입니까? 내정자에 대한 그 임명은 좀 무리다라는 기류가 강하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런데 본인이 거취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볼 시간이죠. 먼저 박종희 의원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찐 소통 정부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식장에서 180여 미터를 걸어서 갔던 그 윤석열 대통령 또 시정연설 때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다 악수를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그런 모습들. 또 그날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 네. 민주당 지도부하고 김치찌개에다가 뭐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제의를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정말 시장 퇴근 후에 시장에 들러서 물건도 사고 서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는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소통 정부가 될 것이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느 정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정부가. 소통을 많이 하고 출퇴근을 하고 강화문에서 허프를 같이 마시고 그렇지만 정부가 위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석 대통령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첫 마음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박정희 전 의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